제 발제 주제는 가정의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얘기되어지면 물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발제문을 토대로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것을 읽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첨가하고 좀 요약하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발제문은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그러면 사실 그 가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범주에 들어가는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가정이죠. 또 핵가족 말고 대가족 사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 관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범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교자를 보시면 회초리를 쳐서 가르쳐 배우게 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 글자 모양이 좌변에 있는 것이 회초리를 치는 부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회초리를 쳐서 어떻게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라는 뜻의 교자입니다. 그리고 육자는 달월변 밑에 있는 것을 빼고 위에 글자는 그것을 뒤집으면 아이의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 육자라는 것을 거꾸로 아이를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갓난아기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을 차서 갓난아이가 이제 성장한다. 그래서 키울 육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글자 교육이라는 것을 합치면 낳은 아이를 회초리로라도 쳐서 가르쳐 배우게 하여 성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양학적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했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학적 기준으로의 어떤 교육의 함의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언어는 조금 달라요. 서양은 교육 그러면 education이라고 단어를 가지고 있죠.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ducar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educare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 합쳐진 거냐 하면 X 이렇게 하는 그 단어 앞에 접두어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엑소더스 탈출기라 그러죠. 그다음에 저 뒤에 비상구를 뭐라 그러죠? exit. 이 EX, 이게 라틴어로 뭐뭐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까레라는 단어는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언어는 뭔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과 동양이 갖고 있는 교육의 관념 자체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관념이 다른 것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유치원 갔다 온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묻냐 하면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해봐 라고 얘기해요. 오늘 무슨 노래 배웠어? 무슨 율동 배웠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무엇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거 꺼내봐 라는 게 동양학적 교육이에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똑같은 유치원을 갔다 온 아이에게 묻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누구 재밌게 해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이미 너한테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냈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서양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 이런 함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소위 가정에서의 교육 자체도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끄집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그에게 충분히 넣어놔 있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지도 못하면서 자꾸 넣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세 테마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제 테마인 폭력이라는 큰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손상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가장 많은 파트는 아마도 정준교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예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방교육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마도 예방교육 차원일 것 같습니다. 자, 폭력이라는 것과 폭력 그다음에 저항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저항은 더 큰 힘에 맞서는 것이죠. 작지만 큰 힘에 맞서는 것, 그게 저항입니다. 폭력은 반대 개념이겠죠. 큰 힘을 가지고 작은 힘을 억누르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폭력과 저항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아마도 힘이라는 것일 겁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문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 큰 힘에 정의나 불의한 거에서 맞서는 것이냐 아니면 그 힘을 부리거나 누리거나 짓밟거나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묶여있는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대기로 개를 때립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묶여있는 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깽깽거리고 숨든지 끝까지 대들어서 왕왕거리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일종의 저항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개에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을 인간 사회로 그대로 옮아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립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간에 힘으로 그들을 억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힘으로 억눌림 당한 독립하지 못한 존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든지 그러겠죠. 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외적 자극으로 인해서 내적 표출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폭력은 뭐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양을 막론하고 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동양도 서양도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치는 자유를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되게 되면 저항하게 되고 그 저항은 어떤 방법으로 간에 외적 자극에 의한 내적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극 중에 저는 가정폭력을 이번 발제에 넣었습니다. 폭력은 이미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퍼센트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예전에는 아내 폭력, 그러니까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이게 한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아내 폭력과 자녀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 자녀 폭력은 별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내 폭력을 목격하는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서 폭력이 현존하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편안함? 자유로움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불안함? 고통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서는 그때그때 감정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못 이겨서 결국은 폭력을 조장하게 된다든지 폭력을 방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내가 폭력을 당하는 가정에서의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당한 청소년은 가해자, 다시 말씀드려서 폭력의 가해자를 해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두드러 패는 아빠를 칼로 찌르는 자식,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흔치 않게 목격하는
흔치 않게 접하게 되는 뉴스거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박은미 교수님께서 폭력의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력의 유형들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유형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이 신체적인 폭력은 가장 왜곡되어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폭력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요. 고쳐지지 않는다. 또 이 신체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의 첫 노출점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그 아이들은 소위 저항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대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어릴 때 안 고치면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동양적인 사고 내에서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쉽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적 자극이에요. 외적 자극을 통해서 움찔하게 된다거나 외적 자극을 통해서 그가 만지려다가 안 만지게 된다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해자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이렇게 가해자, 소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들께서 그러셨죠.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안 때렸더라고. 그런 것들입니다. 반대의 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도 그렇게 자랐어 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가해자 역시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감정 조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제법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저는 써있기를 정서적인 학대라고 쓰긴 했습니다만은 정준교 교수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절대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어떤 방법으로 학대를 했던 상황.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러네. 네. 정서적인 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신뢰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신뢰감. 다시 말해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정서적 학대는 신뢰감,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신뢰감, 어머니한테 받아야 될 신뢰감을 잃는다는 거죠. 신뢰감을 잃게 되면 이것은 재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모델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 할 사람, 어떤 방법으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주 보는 부모로부터 그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이 신뢰감이 없어요. 닮고 싶겠어요? 안 닮고 싶죠. 그 신뢰감을 상실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화 과정에 단절 효과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회화 한절의 단절 효과는 결국 이 모든 단절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신뢰가 상실되니까 단절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 교육의 단절,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박은미 교수님께서 생략하신 세 번째 경제적인 위협입니다. 이 경제적인 위협은 사실 우리 개인 존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소비해야 될 것들. 그 생존을 위해서 소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견딜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심포지엄 준비를 하느라고 점심을 굶었어요. 백광현 신부님께서 밥 안 먹어 그러는데
지금 이 와중에 밥을 먹여! 뭐 이런 게, 이 밥이 먹혀! 그러면서 안 먹었습니다만. 이건 단기적이니까 이거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방법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공이 안 된다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위협인 거죠. 이것이 일종의 폭력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협은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뎌라라고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는 거 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학업 문제들. 어떤 친구들은 수학, 수리적 논리가 좀 약해요. 그런데 수리적 논리가 약한 친구에게 다음에 80점 안 나오면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게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외적 자극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그에게는 대단히 큰 스트레스를 넘어서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 특별히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교복 말고요. 노스페이스라는. 기억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는 모양입니다. 반 아이들 33명이 있는데 27벌씩 입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 6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모든 반 아이들이 그걸 살 수 있었을까? 그 부모들이 그런 경제력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경제력을 뛰어넘는 부모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부모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골수 브레이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골을 빼먹는다고 자녀들이. 예? 내 새끼들이 골을 빼먹어요. 골수 브레이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일수록 그 어떤 경제적인 위협에 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입고 싶지 않아도 내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경제적 위협을 떠나서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인 문제까지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폭력은 아까 박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퍼센테이지는 작을 수 있어도 그 위험 수준과 지속성은 가장 심합니다. 방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주지 않거나 제공해야 할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을 방치하거나 가둬두는 행위들입니다. 심지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들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방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들. 우리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간에 체크하거나 도와주거나 고무시키지 못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라는. 그게 방임의 첫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빨이 아파 애가 염증이 났어요. 이빨 아파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외지간한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방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게 될까? 뇌 구조를 어떻게 갖게 될까를 보면 어린 시절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이런 어떤 방법을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량, 뇌 크기와 해마 부위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해마 부위는 학습이나 기억, 감정과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 기억하는,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속도도 기억 속도도 현저히 낮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뎌지는 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냐면, 아까 제가 저항과 폭력을 말씀드렸는데, 폭력은 뭐라 그랬죠? 큰 힘을 가지고 하위에 있는 것을 억누르는 거. 그러니까 폭력을 내가 지금 저항하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폭력을 더 하위 개념으로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완견 아니면 뭐 곤충들 이런 것들을 막 사지를 찢고 토막을 내고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감정, 그러니까 해마 부분이 발달이 안 되니까 감정 부분이 아무래도 무뎌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 그러면 그들의 대부분의 표현은 재밌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폭력이, 자, 지금 제가 재미라고 말씀드렸죠. 재미로 살짝 넘어가 있죠. 폭력이 재미로 넘어가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부모든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거죠. 집중력 저하는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체가 한참 성숙할 시기의 아이들의 그 어떤 욕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뇌 구조에 발달해야 될 뇌 구조가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한 20% 정도. 그리고 그 20% 되는 뇌가 살아가면서 영양소를 받고 그래서 커지고 발달하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과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가 촘촘해지고 결국은 소위 인간 성장의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외적 자극, 특별히 폭력이라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멈춘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왜곡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 재미로 넘어가는 것, 감정이 어떤 방법으로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는 감정선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고 얘기되어집니다. 특별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든 손자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가족 중에 그 청소년기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에 굉장히 노출돼서 심하게 알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되면 실제 행동도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뇌가 말씀드린 대로 둔감해져요. 뭐에? 폭력에도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셋 증후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다시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 둔감해진 뇌를 어떤 방법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하고 어떤 그 교육적인 가치로 전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살레이쇼에는 어떤 대안으로 그러면 이런 폭력에 제한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겠죠. 저는 살레이쇼의 가장 고유 가치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한 예방교육이라는 시스템을 이 폭력 가치에 맞서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예민하게 또 어떤 방법으로 감수성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방교육 안에서의 세 테마, 이성, 종교, 사랑이라는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성,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얘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존 로건 에콘이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이 본래 의미는 언어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 문화가 라틴 문화로 흡수됩니다. 라틴 문화로 흡수되면서 라틴 문화에서 그리스어의 그 언어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그 존 로건 에콘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 번역이 이성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라지오날레라고 얘기돼서 이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라틴 문화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는
문화권 안에서 모든 것에 생명체가 다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식물, 동물, 인간, 모든 것에.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는 생혼이, 동물에는 각혼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라틴어에 들어오면서 라틴어에서는 이성을 두 가지 기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이론적 기능하고 실천적 기능입니다. 교육 방법론 안에서 이성은 결국 합리적 사고와 욕구의 통제가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방법론 안에서 이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합리적 사고, 욕구의 통제, 이것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예방교육 안에서 이성이라는 부분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교육 가치에 실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울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 시끄러. 근데 근본 물음은, 이성적인 물음은 뭐냐면 왜 울어예요. 왜? 이게 근본적인 교육적 물음이에요. 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울게 했는지에 대한 그 아이의 표현 방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인 교육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마라는 강압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시끄러. 얘가 어딘데?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표현하는 방법들을 잊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잃다 보니까 이성적인 교육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종교를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경향들을 만납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문화를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자, 신앙과 문화는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 문화, 좀 순종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계 질서, 전례, 엄숙함, 전통, 해외 나가시면 건물과 예술품들, 이런 것들이 가톨릭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티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베드로 대성전, 거기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성전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문화니까. 피에타, 그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화를 가르치다 보니까 신앙, 결정적으로 신앙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나의 삶의 하느님의 현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가톨릭 문화를 전수하고 가톨릭 신앙은 좀 뒷전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느냐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의 종교교육은 말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모델로 표본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고 싶은 모델로. 내가 따라하고 싶은 모델. 제가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모방이 교육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모방이 교육일 수는 없겠지만 교육의 첫 자리는 뭔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면서 하여튼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 없다면 내 부모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신앙은 지식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방교육 안에서의 종교는 결국 교육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방교육 안에서의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교육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예방교육 안에서의 종교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면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린다는 미국,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심지어 대통령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의 지폐 종이돈이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가 있습니다. 7가지 종류의 종이돈이 있어요. 그 모든 종이돈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돈에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라고 써 있어요. 매일 쓰는 돈에. 물론 그것이 교육적 가치로 써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간에 그 자본주의 첨단을 달린다는 미국조차도 하느님이 계심을 믿습니다를 아주 어린애 때부터 보고 자라는 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안 봐도 정말 아무도 없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거죠. 왜? 하느님이 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누군가 보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약삭 발음이 뛰어남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 교육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랑. 교육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가 된다. 거기엔 동의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외적 자극이라고 얘기되는 폭력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이름을 쓴 거짓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 잊는, 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잊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의지적 망각이라고 썼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누군가, 내 자녀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얘 교육시킨다고 지갑을 계속 탁자 위에 놓고 다녀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보자. 자녀는 자녀대로 그 지갑을 보면서 고쳐야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적으로 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배려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족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수방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고의 수준입니다. 남의 가정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폭력에 의한 저항의 소리가 나도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죠. 지들이 끼어들지 마 이러는 것들. 그런데 결국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 행위를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폭력이 1차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버지를 영창에 쳐넣어서 1년 징역살이를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바라는 거죠? 관계 회복, 치유 과정. 결국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참 슬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교리교육 총지침에 나온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교리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가정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환경, 어른들의 모범, 최초의 명백한 신앙체험과 실천은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방교육이 갖는 위치와 중요성, 그 역할의 효과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효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효하고, 이것이 가정 사목, 가정 교리, 가정의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